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배신의 정치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에서 배신은 병가지 상사, 일상사입니다. 브루투스는 시저를 찔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최측근의 칼을 맞고 숨졌습니다. 모택동의 후계자였던 임표는 자기를 후계자로 지명했던 모택동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2003년 이집트의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임명장을 준 국방장관 LCC의 쿠데타로 쫓겨났습니다. 호주의 줄리아 갈라드 부총리는 2010년 자신의 정치적 멘토인 케빈 러드 총리를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권력이나 무력을 동원해서 정치적 스승, 동지, 주군을 배신한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배신 없이는 정치 역사의 한 페이지도 넘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치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헌신이든 정치인 간의 신뢰관계든 상황과 조건이 수시로 변화하는 정치에서 배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여건은 변해가는데 과거의 신념, 과거의 인간적 의리에만 집착한다면 때로는 그게 바로 수구이고 퇴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떤 경우는 배신이 발전이고 혁신이며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정치 영역에서 배신은 악, 의리는 선이라는 이분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전두환은 아버지라고 하던 박정희를 부정했고 노태우는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진 친구 전두환을 백담사에 보냈습니다. 김영삼은 함께 손잡았던 노태우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배신의 연속극을 단순화한다면 민주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배신을 찬양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는데 바로 셰익스피어의 희곡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가 로마 시민들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왜 내가 시저를 죽였는지 그 이유를 요구한다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시저에 대한 나의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저가 죽음으로써 모두가 자유인으로 살기보다 시저가 살아서 모두가 그의 노예로 죽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가 행운을 타고났기에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가 용감했기에 그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가 야심을 품었기에 나는 그를 죽였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눈물, 그의 행운에 대한 기쁨, 그의 용기에 대한 존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심에 대해서는 죽음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사실은 배신자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때 조선인을 배신했습니다. 일본 황제를 위해 혈서를 쓰고 만주군으로 일본 육사로 진출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방이 되자마자 일본을 배신하고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으로 전향했습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열심히 했던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미군정 당국에 체포되고 사형의 위기에서 동료를 밀고 하는 대가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다시 공산주의를 버리고 반공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4.19 혁명으로 수립된 장면 정권을 상대로 쿠데타를 했습니다. 또 민정 이양한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삼선 불출마한다는 공약도 깼습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정권에 참여한 저명한 정치인 명망가들이 반박정희 대통령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반유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배신자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맞선 반대 세력으로 돌아선 그분들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생은 한마디로 배신을 거듭한 배신으로 점철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배신자라고 딱지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평가할 때 배신 여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수 세력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었지만 산업화한 것을 박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자라는 사실보다 산업화에 성공한 정치 지도자로 평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배신자였다는 이유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일, 즉 독재, 반민주적 억압 통치, 공작 정치, 인권 탄압 문제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영역에서 배신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가 배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아버지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지도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배신이 없었으면 존경할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배신했다는 것에 너무 상심해서 국정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수심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당을 망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무산되어도 좋으니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지 말라, 그걸 거부하겠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 합의를 한 여야를 비판하면서 정쟁을 이끌었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무원 연금 개혁보다 국회법 개정 저지가 더 중요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박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고 새누리당은 제의에 붙이지 않고 제의하더라도 부결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의 당초 입장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부권 자체도 당초 목표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살 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몰아붙이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을 책임진 유승민 원내대표 축출이라는 다른 목표를 향해 계속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집권 세력의 대립과 갈등 등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전국 경색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에겐 유승민 문제가 공무원 연금개혁, 메르스 사태의 진정, 국회법 개정 저지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당초 거부권이라는 건 수단이었고 목표는 유승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유승민 축출은 박 대통령의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친박계는 지금 몰락 중입니다. 이미 당 대표 경선, 국회의장 후보 경선, 원내대표 경선 3번의 당내 선거에서 즉 친박 대 비박이 대결한 3번의 주요 당내 선거에서 친박이 3번 전부 전패했습니다. 과거 친박 의원들은 이제 비박근혜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19대 총선 때 박 대통령이 대책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승리했고 그 때문에 친박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의원들 중에서 친박계 의원들은 많아야 30명 정도가 됩니다. 국정무능의 지지율 하락하기 때문에 친박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뭉쳐있는 소수가 친박 세력으로 남아있지만 그 친박 세력은 지금 별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재생산이 불가능한 세력이 되었고 이제는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승민 대표를 강제로 사퇴시키기도 어렵고 설사 강제 사퇴시키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비박계를 자극해서 비박 세력을 전부 결집시켜서 친박계 원내대표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박의 몰락을 재촉하게 됩니다. 설사 친박 원내대표를 낸다 해도 그 지도부로는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참에 불편했던 상대인 김무성 당대표도 제거해버리고 싶겠지만 역시 전당대회를 다시 해서 당대표를 새로 뽑는다 해도 친박 당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설사 친박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미래는 암담합니다. 총선 패배는 물론 대선 패배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박 대통령은 당이 어떻게 되든
총선에서 패배하든 말든 배신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대통령 심리 상태로 보아서 배신자 응징이야말로 대통령의 최고 가치이자 목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수심에 불타면 재집권을 포기하고서라도 야당의 권력을 내주더라도 배신자를 지옥까지 따라가 혼내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박 대통령은 흔들리는 권력을 다잡기 위해 그렇게 한 거겠지만은 그런 방식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국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권력을 되찾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동원하는 그런 변칙으로는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권력을 다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친박은 왜 자꾸 떠나고 배신하는 걸까요? 한때 친박 좌장이었던 김무성 당대표, 친박 핵심이었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멀어졌고 오히려 비판 세력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친박이었다가 돌아선 전 현직 의원들은 지금 수도 없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친박은 친박으로 남아있지 못하는 건가요? 친박이 하나의 파벌이라는 것은 특정 정치인 중심의 정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특정 정치인, 즉 계파 보수와 의원들의 관계는 파벌의 특징상 어느 정도 수직적인 것은 불가피합니다. 정치적 자원을 독점한 보수가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추정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던 상김시대가 아닙니다. 보수가 가진 정치적 자원도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벌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평적 협력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보수가 보유한 정치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적어졌는데 보수 혼자 계파 의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면 파벌로서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수가 정치적 구심이기는 하지만 그 계파를 군주와 신하의 이런 관계망으로 지속하려고 하면 파벌을 유지하는 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오직 보수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충실히 따르기만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파 의원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로 클 인물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 변화가 자주 찾아오는 이런 정치권에서는 보수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강력한 조언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유연하고 상황 적응력이 있는 보수라면 계파 의원들이 정치적 성장을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계파 의원을 부하가 아니라 정치적 동지로서 대우해야 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상호 의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당신들이 나를 좋아서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니까 내 뜻을 존중할 생각이면 나를 무조건 따르고 그렇지 않겠다면 떠나라 아니면 떠나든 안 떠나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친박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런 계파는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진영이 떠난 이후에는 이런 계파의 한계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해운 전 의원, 전효옥 전 의원 등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김종인 전 장관, 김광두 서강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같이 대통령 만들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이들도 지금 박 대통령을 떠났습니다. 이분들이 기대했던 것을 박 대통령이 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박 대통령이 배신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한 박 대통령을 계속 추종하지 않고 떠났다는 이유로 쉽게 배신자로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더 이상 박 대통령을 추종 않기로 결심하는 데에는 박 대통령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의원일 때는 간혹 자기 소신과 원칙을 바꾼 때가 있지만 비교적 잘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원칙과 소신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대통령 권력을 동원한 임기응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계파 보스를 계속 따르며 남아있는 계파 정치인들이라면 경쟁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친박이라는 이름은 이제 무능한 정치인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친박계로 계속 남아있는다는 것은 이제 이런 낙인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오직 보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희생할 줄 아는 살신성인의 정치인이거나 친박계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한계 정치인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배신자인지를 따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배신했다고 판단하고 떠난 의원들도 있습니다. 보스로서 기대되는 역할을 전혀 못해서 실망하고 떠난 의원들에게 배신자는 바로 박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친박 핵심 의원, 지도급 의원들이라면 그들이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과연 누가 배신자일까요? 박 대통령의 어법대로 배신하지 않는 걸 신뢰라고 해봅시다. 신뢰라는 것은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의 명분을 지킨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념과 노선, 정책과 같은 이런 공공성을 띤 가치의 체계를 뒤집지 않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대로 잘 지켜가는 걸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특정 개인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전자, 즉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박 대통령은 배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지만 소수를 죽이면 살인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수를 배신한 박 대통령은 무죄이고 박근혜라는 한 사람을 배신한 자는 지금 중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박 대통령이 말하는 배신은 후자, 즉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배신에 가깝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에게 배신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추종하느냐 않느냐 이것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선거 유세에 나서서 당선시켜 주었는데 자신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고 이것저것 정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따지면서 정치인이 자기 견해를 내세우게 되면 그 사람은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파라는 것도 하나의 정치 집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파라면 특정한 정치적 견해, 국가 비전, 노선과 정책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친박계라고 해도 이렇게 최소한 공유하는 가치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개파가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개파를 하나로 결속시켜줄 그 무언가를 아직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애당초 그럴 생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박 대통령이 배신자 게임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왜 박 대통령을 배신하는 이들은 그렇게 많을까요? 배신자의 눈에는 모두가 배신자로 보여서 그런 걸까요? 혹시 대통령 자신이 배신자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가요? 나는 배신할 수 있지만 나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대근이었습니다.